현대카드가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는 교환 비율을 1포인트당 1원이 안 되게 해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청와대도 한 목소리로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 P2B 금융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가 P2B 금융에까지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통신 3사가 10대에서 20대까지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기존 요금제보다 데이터를 더 많이 주는 것은 물론 해외여행까지 제공합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카드 포인트가 연간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공돈이 생긴 셈인데요. 카드 업계는 포인트 혜택이 고객에게 돌아가도록 1포인트를 1원으로 현금화하는 서비스는 물론 남는 포인트를 사회공헌에 쓰는 재단을 설립하며 노력 중입니다. 이 가운데 현대카드가 1포인트당 1원이 안 되는 교환 비율로 관련 비용을 아끼는 꼼수를 부려 업계에서도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정은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금처럼 100% 사용 가능하다는 현대카드 H코인. H코인은 고객이 카드 이용으로 적립한 M포인트를 전환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교환 비율은 1.5 M포인트당 1H코인입니다. 예를 들어 3만 M포인트가 있다면 2만 원만 현금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객이 적립한 M포인트를 모두 현금으로 찾아갈까 걱정돼 현금과 바꿀 수 있는 다른 포인트를 굳이 새로 만들고 그나마 현금을 적게 내주도록 했다는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H코인이 있는 이상 현대카드 고객은 적립한 M포인트의 3분의 2만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 관계자는 H코인을 기준으로 보면 현금과 1대1 교환이라는 황당한 해명만 반복했습니다. 하나카드와 국민카드 등 은행계 카드사들은 고객이 적립한 포인트를 1대1로 현금과 교환해주고 있고 자동화 기기에서 인출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삼성카드도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결제 계좌에 입금해주는 캐시백 서비스에 1대1 교환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카드의 짠돌이 행세는 업계에서도 밉상입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멸 포인트를 재원으로 한 카드사 사회공헌재단 설립 때 현대카드만 1포인트당 0.6원 수준으로 돈을 내겠다고 해 말들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카드사 사회공헌재단은 고객이 쓰지 않고 남긴 포인트를 사회공헌 사업에 쓰자는 취지로 지난해 설립됐습니다. 애초 설립 취지대로라면 소멸 포인트를 기부해야 하지만 포인트 현금화 비율로 갈등을 빚다 결국 시장 점유율 순으로 각 카드사의 기부금 액수가 정해졌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연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걷고 여기에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자는 겁니다. 이 대표가 선두에 서자 정부와 청와대도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수장이 된 이해찬 대표. 오늘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해결해야 할 5가지 과제 중에서 핵심은 역시 경제입니다. 이 대표는 취임 초부터 줄곧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종부세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겁니다. 주목할 부분은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정부는 최근 투기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 수요를 억누르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이 들썩이자 이 대표가 앞장서 공급 확대를 꺼내든 겁니다. 당이 치고 나가자 정부와 청와대도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입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언론을 통해 실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서울 도심의 상업 준주거 지역에서 주거 비율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청이 한 목소리를 내는 건 그만큼 집값 오름세가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은 지난달 7억 원을 돌파했고 강남 일부 아파트 값은 3.3제곱미터당 1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호도가 높은 곳에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도 있고 해서 집값 안정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을 향해 일관성 있게 공급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청의 부동산 시장 안정 한 목소리가 연일 치솟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주부터 은행권 현장 점검에 들어갔죠.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심해지자 여기저기 다른 곳에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 효과를 막으려는 조치인데요. 풍선 효과는 제도권 금융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 들어 P2P 금융을 통한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역시 대출 규제를 피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출 고객의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실행되는 개인 부동산 담보 P2P 대출. 한국 P2P 금융협회 공시자료를 보면 P2P 회원사의 개인 부동산 담보 대출 누적액은 작년 7월 말 894억 원에서 올해 7월 말 2,615억 원으로 1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P2P 대출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가계대출 규제의 풍선 효과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부동산 담보 P2P 대출은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상품이 대부분인데 부동산 시세의 80에서 90%까지 돈을 빌려줍니다. 서울 지역의 LTV가 40%인 은행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고려해보면 은행 한도의 2배가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투자자에게도 인기가 좋습니다. 투자자는 P2P 업체와 채무자 사이의 대출 계약에서 발생하는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 비율에 따라 배분받는데 수익률이 연 10에서 15% 정도로 높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도 대출자도 그만큼 위험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만약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 상품이 부도 처리될 경우 부동산 담보를 매각해 선순위인 금융권이 먼저 갚고 그 후에 후순위인 P2P 투자자들이 투자 비율에 따라 나눠 갚습니다. 대출자 역시 대출 이율이 워낙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자칫 갚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당국이 P2P를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이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풍선 효과는 여기저기로 퍼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통신 3사가 10대에서 20대 젊은 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기존의 요금제보다 데이터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여행까지 보내준다고 합니다. 어떤 상품인지 이보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1020 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SK텔레콤의 요금제 0플랜. 만 24세 이하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확대하고 모든 요금제에서 기본 데이터 소진 후에도 제한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요금제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은 1020 세대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대학생 고객의 경우 캠퍼스 안에서 데이터 1GB를 추가로 쓸 수 있고 뽑힌 사람 100명은 해외여행도 무료로 갈 수 있습니다. 10대는 게임과 음악 등 15개 앱을 데이터 차감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월말에 데이터를 추가로 신청하면 1GB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KT는 1020 세대를 위한 Y24온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역시 만 24세 이하 전용 요금제로 저가 요금제에 대해서는 기존 요금제보다 2배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웹툰과 음악 등의 콘텐츠를 반값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통신사들이 1, 20대를 위한 혜택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은 장기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통신사를 한 번 정하면 가족 결합이나 유무선 결합 등으로 묶이면서 통신사 간 이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린 고객을 확보해 장기 고객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 미래 고객이고 미래의 주인공인 1020 세대에게 저희들이 사랑을 못 받으면 저희의 미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우리 1020 세대를 타겟으로 상품들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청소년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LG유플러스도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한 새로운 요금제 출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미래에 큰 손을 잡기 위한 통신사들의 노력은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잔액이 총 4조 원에 육박하는 등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최근 연 3% 금리의 적립식 발행어음 상품을 출시하면서 초대형 IB 간의 발행어음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서원 기자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어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적립식 퍼스트 발행어음 상품을 새로 출시했습니다. 지난 7월 NH투자증권이 업계 최초로 선보인 NHQV 적립식 발행어음에 이은 두 번째 적립식 발행어음 상품입니다. 발행어음이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초대형 IB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어음 상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적립식 발행어음은 매월 일정 금액의 발행어음을 사들이면서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적립식 퍼스트 발행어음의 만기는 6개월, 금리는 연 3%로 NH투자증권의 QV 적립식 발행어음보다 0.5%포인트 높습니다. 현재 저축은행의 6개월 기준 예금 평균 금리가 1.7% 수준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금리입니다. 발행어음 상품의 경우 가입 시점에 금리가 정해지고 은행 예금과 유사하게 상품별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다 높은 금리의 상품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신규 출시한 적립식 발행어음 상품을 통해 고객을 더욱 늘려 2020년까지 발행어음 잔액 8조 원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NH투자증권은 당분간은 추가 자금 확보보다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발행어음 운용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입니다. 초대형 IB들이 이처럼 발행어음 사업에 공을 들이는 것은 발행어음 상품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잔액은 3조 원에 육박하며 NH투자증권도 출시 2달 만에 발행어음 잔액 1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저금리에 증시 부진까지 겹쳐 단기 자금을 둘 곳이 마땅치 않던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발행어음 상품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오늘 국내 최초로 운전자가 없는 무인 셔틀버스가 경기도 판교에서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아직은 시험 운행이라 5.5km 구간을 저속으로 달리지만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첫 주행 현장에 정창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1인승 미니버스가 승객만 태운 채 달립니다. 내부엔 운전석이 없는 무인 차량입니다. 신호등을 인식해 주행을 멈추기도 하고 앞차 와이 간격도 스스로 제어합니다. 경기도와 서울대학교 등이 협력해 만든 자율주행 셔틀버스 제로 셔틀입니다. 상상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로 셔틀이 대한민국에 최초로 만들어서 일반 도로를 실제로 주행하는 그런 첫날이 됐는데, 이 차는 성남시 판교 제로시티 입구에서 지하철 신분당선 판교역까지 5.5km 구간을 시속 25km의 속도로 시험 운행합니다. 이 자율주행차는 통합관제센터와 교통신호정보, GPS 위치 정보 등을 무선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인 V2X가 적용됐습니다. 이를 통해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 레벨4를 달성한 겁니다. 레벨4는 자율주행의 마지막 단계로 운전자 개입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을 통제하는 수준을 말합니다. 다만 실제 상용화까지는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전기로 움직이는 이 자율주행차는 주행시간이 4시간에 불과하고 충전은 차고지에서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버스 승강장에서 무선 충전이 가능하도록 보완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눈이 많이 오는 날처럼 악천후 속에서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보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차선이 눈에 덮여 인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문 평가단 등이 탑승해 검증을 계속하면서 11월부터는 일반인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거나 드론을 날리는데요. 이들 전기 전자제품엔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현대인의 필수품인 휴대전화의 배터리도 리튬 배터리인데요. 이 리튬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안전 대비책은커녕 관련 법조차 없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리튬 배터리 화재의 심각성을 알고 산업의 진흥보다는 안전을 먼저 챙기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고 합니다. 고현정 기자와 이 리튬 배터리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 기자, 요즘 확실히 리튬이온 배터리 활용한 제품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리튬 배터리 폭발 사고는 왜 이렇게 쉽게 일어나는 걸까요?
네, 먼저 리튬이온 배터리가 어떻게 폭발하는지 살펴보면 너무 충전을 많이 시켰거나 방전이 많이 된 경우, 고온에 방치해뒀거나 외력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오래 사용한 경우에 안전장치가 제대로 없으면 화염이 분출하면서 폭발하게 됩니다. 실제로 폭발 현장을 찍은 동영상을 보시면 상당히 무서운데요. 화력이 엄청 세서 순식간에 주변 물질로 옮겨붙어 화재가 크게 번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게다가 진압할 때 보통 쓰이는 물이나 거품을 붓게 되면 오히려 폭발을 촉진할 수 있어서 특별한 가스를 써야 해서 진화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엄청난 양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모여있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다시 말해 ESS의 경우에는 더더욱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빌딩에 이제 리튬 배터리를 갖다 여러 개 갖다 좀 해서 심야 전기식으로 전기를 안 쓸 때는 얘를 충전시켰다가 쓰고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아직 명확히는 아직 안 돼 있을 거예요. 네, 지난달에도 거창 풍력발전소에서 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다행히 사람은 많이 없는 곳에서 터져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송사나 은행 같은 경우도 대규모 ESS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이제 또 ESS 사고가 발생을 하면 정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소방법과 위험물법의 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화 설비를 갖추고 관리하게 할지 빨리 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리튬 배터리에도 소화 설비를 갖추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위험물로 분류해서 일정 용량이 넘으면 신고해서 관리받도록 하고 배터리 간 안전거리를 띠는 이격거리도 설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납품할 때 그 소화 설비를 갖춰서 납품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법이 제정되면 기존 설비들에도 소급 적용이 되게 되니까 화재 예방에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네,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 정부는 왜 이제까지 이런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겁니까? 네, ESS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 먹거리로 유망한 산업이라는 건데요. 때문에 삼성이나 LG, SK, 한화큐셀 등 대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또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등에도 필수적이다 보니까 빨리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안전 강화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기란 분위기상 맞지 않는 거죠. ESS 이 세상에 그렇게 지정하는 건 없어요. 전기사업 설비가 종류가 몇 가지인데요. 발전 설비든 전기 설비는 전체적으로 다 이 기준을 받는 거죠. 별도 기준이 아니고. 네, 이 산업이 유망하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같은 생각일 테고 또 투자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이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의 경우에는 다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미국 역시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국제기준 자체가 강화되는 방향을 띠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에서는 건물 내에 ESS 설비를 전부 건물 밖 3m로 이격을 해서 건물 밖으로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ESS 화재로 인해 가지고 뉴욕 트레이드 빌딩 붕괴 사고 같이 건물 열화 붕괴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이쪽으로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쪽 신산업이 계속 지속 가능하려면 안전 문제에도 계속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화재 사고가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이제 책임 문제가 명확하게 좀 나와야 되는데 현행 법이나 현행 시행령에서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보완을 해서 네, 그동안 우리나라 이 대기업뿐 아니라 지자체들도 관련 투자를 많이 해온 만큼 이 안전에 대해서도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고현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부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자로 금융회사에 등록되기 전에 회사로부터 연체자 등록 예정일과 불이익 내용을 안내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연체금 조기 상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연체 정보가 일단 등록되고 나서 돈을 갚더라도 일정 기간 정보가 남아 개인 신용평가에 쓰이는 만큼 등록이 되기 전 채무자의 이 사실 적극적으로 알려 채무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또 금리와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경우 대출 사실 자체가 신용점수 감점 요인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리기로 했습니다. 연체가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이 지나면 단기 연체자로, 3개월이 지나면 장기 연체자로 등록되는데 금융사로부터 등록 전 안내를 받고 기한 내 갚으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 화랑 속에 대출을 늘려 주택을 사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가계대출 규모가 550조 원을 넘겼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552조 3,92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달 대비 4조 6,540 불어난 수치로 약 2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최근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부동산 열기가 뜨거워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 조급해진 매수자들이 따라붙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겁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통한 우회 수요도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6%로 지난 7월 발표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목표치인 2.9%를 달성하려면 남은 3, 4분기에 평균 약 0.9%대로 성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비 투자의 증가율이 속보치보다 0.9%포인트 올랐으나 건설 투자와 수출, 수입 등이 줄줄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민간 소비 역시 0.3% 증가에 그쳐 2016년 4분기 이후 가장 부진했습니다. 다만 한은은 1인당 명목 GNI 3만 달러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버스와 지하철, 택시 그리고 자전거까지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한 번의 결제로 이용 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통합 결제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황창규 KT 회장이 KT가 5G 상용화에 세계 최초로 성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시 서초구에 문을 연 KT 5G 오픈랩에서는 VR과 IoT 등 기술을 응용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됩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을 온라인으로 비교 확인할 수 있는 가격 비교 사이트를 올 연말까지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 따른 조치로 유통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내일부터 홈페이지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에 즉시연금 코너를 신설해 즉시연금 분쟁 조정에 나섭니다. 또 즉시연금 개요와 분쟁 조정 사례 등 자료도 함께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비구름대가 물러나고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가을에 접어들면서 내일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한낮엔 서울이 28도, 대전 29도, 대구는 30도로 오늘보다 기온은 조금 낮겠고요. 아침과 낮의 기온 변화가 10도 이상 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동안 30도를 밑돌면서 바람이 더해져 체감온도가 낮아지겠습니다. 서울 28도, 대전 29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낮 동안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수준 보이면서 강릉, 속초 28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 부산 29도, 대구 3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목요일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 또 한 차례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